안녕하세요. 세상 어떤 어머니도 나의 시어머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34살 이혼자입니다. 6년째 결혼 생활을 한 뒤 올해 초 이혼하여 서울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남편이라는 이유로 왜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은 제게 제외하면 남들과 마찬가지고 저는 등신처럼 착한 며느리로서 결혼 생활 동안 병에 걸려 말을 할 수 없이 살아왔고 마침내 모든 것을 본 뒤 이혼했어요. 제 시모라는 사람은 제게 속한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태생이라는 이유로 시댁의 후견 들락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남편은 자신의 집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우대했습니다. 살았고요. 아이가 하나 있어서 참고 살아야 했지만 남편은 여자 문제까지 이해하고 살자고 없어서요. 그동안 당하고 산 거 다 갚아주고 나왔네요. 시댁은 시아버지가 경비, 시어머니는 용업업체 계약직으로 청소를 하시며 어렵게 자식들을 공부시켰다고 합니다. 그 어렵게 키운 아들이 제 남편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모가 혼자 힘으로 아들의 대학 학비를 다 부담하고 대기업에 취업시켜서 성공이라면 성공이었고요. 그래서 아들을 계속 아들로 보시는 것도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힘들게 키워서 그런 거라고요. 남편은 3자매 중 막내이며 뒤로 누이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미련한 것을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결혼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상처받은 때였거든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에 비하면 아직 직업도 없이 임용고시에서 3번이나 떨어져서인지 나 자신이 너무 허무하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혼하자고 할 때 왠지 지금 결혼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았고 우리 부모님은 재산이 많으셨고 저를 모자라지 않도록 키워주셨지만 남편은 연애할 때마다 제게 무언가를 갖다 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친정집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결혼 전에 시누이들을 먼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시누이들이 제가 입은 옷, 가방, 신발을 노골적으로 스캔하는 걸 느꼈고 어디에 사시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꼼꼼하게 호구조사한 후에 시누이가 대놓고 지금의 남편에게 그러더라고 해요. 형진아, 너 수민이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겠어. 우리 집 사정은 들어서 잘 알 거거니와 기왕 결혼을 결심한 거면 우리 집 식구가 되기로 한 만큼 빨리 결혼해야 해. 하지만 아직 수민이의 부모님은 허락을 안 해주신답니다. 어휴, 왜 우리 형진이는 대기업 다니고 인맥이 좋다니? 여자한테 잘해도 맘에 안 들 거야? 수미 씨는 우리 형제님을 많이 좋아해요. 아니요, 제가 형진 씨와 결혼할 예정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설득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하면 친정 부모님께서 매우 반대하셨습니다. 기여도 안 되는 결혼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상대 집의 시모와 시누가 저를 헤쳐먹을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상견례에 참석했을 때도 불쾌한 분위기였고 어머니는 결혼을 막으려고 애를 쓰셨으나 제가 강력히 주장하자 아버지께서는 모든 지원을 거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재산이 풍부하시다는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 시절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풍부하셨습니다. 부동산 제가 아는 것만 80억이니 땅이니 뭐니 다 합치면 더 많았겠죠. 그런 부모님께 제 남편은 당연히 눈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공부해서 교사가 되고 나면 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눈에 불을 켜고 반대하셨고요. 부모님이 돈이 많긴 하지만 남들에게 드러내고 과시하면서 저 키운 적 없으십니다. 오히려 항상 검소하셨고요. 저 역시 그런 부모님 밑에서 돈이 귀한 거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한다니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겠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결혼이니까 안 말린다. 대신 오늘부로 너한테 지원은 다 끊을 거야. 부모님의 마음에 칼을 꽂고 결혼한다는데 그런 놈한테 결혼 비용. 대충 생각 없어내. 힘으로 결혼해. 아빠,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 자식이 좋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만 하세요? 수민아, 부모가 반대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너, 그 집 시무가 하는 말 못 들었냐? 아휴, 정말 기가 차서 돈 없이 아들 장사하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 다 퍼주는 결혼을 하니?
엄마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다. 아니, 그 집은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전세값 보태줄 돈도 없으면서 뭐가 그리 당당하다니? 엄마 집이야. 여의는 쪽에서 해주면 되지. 어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나 결혼해서 잘 살 거야. 공부도 더 할 거고. 형준 씨도 그러라고 했어. 그러니까 허락해 주세요. 엄마 아빠가 이러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잖아. 아이고, 이거 48자지가 꼰다고 하잖아. 내가 딱 그거야? 나이도 창천한데 왜 그렇게 서둘러 결혼을 하니? 응, 엄마 말대로 딱 2년만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어? 집하고 짓고 엄마가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18자지가 꼰다고요.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 엄마가 한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때리더라고요. 그때마다 부모만 안 듣고 맘대로 결혼에 이런 벌을 받는가 싶고 후회했어요. 결혼할 때 아빠는 시댁에서 하는 만큼만 보태준다고 하셨습니다. 어렵게 결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결혼 비용을 1,000만 원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또 제가 하는 말이 시댁에 들어와 살래요. 시집 안 간 시누이까지 있는 그 집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돈이 있을 리가 없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오로지 2,000원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을 돌린 우리 친정 엄마도 저희 그 모습을 못 보겠다며 엄마 명의의 아파트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하면서 신혼집을 사용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물론 명의 이전은 안 해주셨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는데 보증금 한 푼도 보태지 않고 우리가 사라고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예단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시어머니께서 결혼 앞두고 저를 만날 때마다 금방이 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세탁소를 하는 딸내미가 예단비 300만 원을 보냈다고 해요. 아무리 조그마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희 집에는 돈도 많다며 그런 말씀하시니 예단 문제로 얼굴이 붉어지지 않게 하기 싫었어요.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예물로는 그냥 하나의 반지를 받았고요. 신혼집에 가서는 남편과 함께 장만할 것을 약속했는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해와서는 씩씩거리며 그런다고 했어요. 기어이 결혼할 거야? 너 힘들게 사는 거 싫어서 집이고 뭐고 해준다만. 너 시어머니가 오늘 나에게 전화까지 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리고 가전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권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그게 할 소리라는 거야. 어쩌면. 양심이 있는 건데 대체 모르겠다. 엄마는 아무리 정서방이 잘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결혼 전날이라도 파혼은 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잘 생각해봐. 아직도 늦지 않았어. 엄마는 또 그런 소리야.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니까 제발 결혼 앞둔 사람한테 그런 말 좀 더 이상 하지 마. 나 잘 살 거예요. 엄마도 알아봤잖아. 형진 씨가 나한테 잘하는 거 보면 몰라 나는 그거면 돼. 자식이기는 부모 세상에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부모님이 말린 결혼을 지키지 않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동안 그렇게 결혼까지 했으면 정말 잘 살아서 부모님을 안심시킬 거야. 드렸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진심으로 죄송해요. 아무튼 결혼한 이후에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신혼 때는 나름대로 남편과 잘 지냈고 남편 역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 눈치를 조금씩 보면서 살아왔어요. 친정집에 가면 부모님이 사위 대접을 해주신다고는 했지만 밥을 먹고 돌아오면 체할 정도로 긴장하곤 했어요.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본인도 잘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 집과 비교할 수 없는 재력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람이라 제 눈치를 살피던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손주 소식에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미 결혼한 딸이니 잘 살기만을 바란다고 늘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왜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는지 점차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우리 친정에 바라던 것도 부족하고 결혼 후에는 뭔 일만 있으면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집은 타마벌이하고 사는데 새아가 저렇게 배부르게 집에만 있으니 애들이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사돈댁에서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아들에게 붙이라고 넌지시 말하기도 하셨고,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내가 알기로는 친정에서 출산 준비를 다 해준다고 하더라. 그것뿐이니 애가 돌을 때도 친정에서 애를 접대해주고 돌잔치를 다 치러줬다고 한다. 요즘은 친정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시면서 친정에 대놓고 빌붙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때마다 속상해 하시면서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딸이 혹시 시어머니 가정에 불만을 품거나 참느라 힘든 이들을 견뎌야 했다. 수민아, 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게 있으면 꼭 엄마에게 말해야 한다. 사돈이서 힘든 줄 모르고 저리 전화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걱정돼. 그래서 엄마도 걱정 많이 한다. 하지만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시어머니일 뿐이니까. 저거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뭐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거 없어요. 엄마에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저 괜찮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 후 첫 태어나 어머니 생신 때는 굳이 평일에 생신상 받으시겠다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상차림하는 거 이리저리 다 지적하시면서 본인 생일 챙기셨고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살갑고 애교 많은 줄 아니세요?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챙겨주고 그래야지 어른 입에서 먼저 말 나오게 하잖아. 참, 이번 어버이날에 여행 패키지 좀 보내줘라. 요즘 다 그렇게 한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 초반에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행동했어요. 결혼 후에는 시댁이 자식들의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형제들끼리 돈을 걷는 일이 빈번했고 이 점을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일을 하셔서 자식들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집은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우 또한 문제였어요. 집에는 돈을 착취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걸로 알아요. 저희가 드리는 생활비가 신우이에게 가는 것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외벌이로 월 150을 들고 다니는 게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정서방에게 말하지 말고 급할 때 쓰라고 제 통장에 1억 원을 넣어주셨는데 남편은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는 날이 많아서 그 돈을 약간씩 까먹으며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들은 모든 일에 도와주시려는데 남편의 부모님과는 너무 달랐어요. 남편이 혹시 자격지심을 가질까봐 대놓고 말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바라면서는 저도 짜증이 나서 남편에게 투정을 했고 그게 부부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그 싸울 때 상대방의 부모나 형제를 건드리면 관계가 최악으로 악화될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너무한 일이라고 한마디 하자마자 남편은 결혼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상처였는지를 이야기하며 저 자신을 감싸안고 있었다. 오히려 제가 결혼 후에는 잘 살 것이라는 다짐과는 달리 애를 낳고 살면서도 이게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결혼 3년 차에 생긴 사건으로 친정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도 정신없이 치러졌지만 우리에겐 시어머니께서는 황망한 제게 대해 하는 소리가 내 아버지께서는 죽을 복이 있네. 가족들을 고생시키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진짜 죽을 복 있는 양반이라고 이러시며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세상에 무슨 죽을 복이라는 것이 있나요? 며느리로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재산 분배는 했느냐며 음흉스럽게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징글징글한 느낌이었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제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는 결혼하기 전에 반대하시면서 모든 금전적 지원을 끊겠다고 하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은 이미 한참 전부터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친정집이 부유했어요. 저는 아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니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합쳐 거의 100억 가까이의 자산이 제게 오게 되었어요. 무남동료 외동딸이라 형제들과 재산을 다툴 필요도 없었고 엄마 또한 아빠가 돌아가신 김에 재산을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아빠의 재산 문제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남편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얼마를 물려받을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궁금해했지만
나중에 기회 봐서 말하려고 했는데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길래 말씀드렸습니다. 다 해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부동산은 당분간 가지고 있을 거고 대출 관리니 뭐니 엄마가 머리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내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우와, 당신 완전 로또네. 로또 하는 여보, 차 바꿔주라고. 와이프, 재산이 100억이나 되는데 나 그 정도는 바래도 되는 거잖아. 남편은 입을 틀어막으며 방방 뛰고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외조차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병신 같이 좋다고 하는 남편이 차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정말 웃긴 게 그 전까지는 우리 친정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기네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내 것이 되자 시댁 식구들은 불나방처럼 제게 달려들어 돈을 뜯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제일 먼저 본색을 드러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자기가 번 돈은 자기만 쓰고 집에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마치 당연한 듯이요. 아무리 적은 월급이라도 가장으로서 최선한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가 버는 돈은 이제 자기가 쓴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더군요. 거기서부터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더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맘대로 시부모님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보 피아파트 알지요? 그거 34평 15층인가? 계약금 걸어놨어. 그거 계약금 좀 줘. 우리 부모님 그쪽으로 이사하게. 뜬금없이 아파트를 계약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놀랐죠.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물려받은 재산 다 퍼주고 살 만큼 호구는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댁에 아파트를 떡하니 사주기 싫어요. 아파트라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 말이야. 집이 너무 오래되어서 내가 엄마랑 집 보고 왔어. 누나랑 같이 살기 어려운가 봐. 화장실도 한 개가 있는데 그 집 팔아봤자 다른 아파트 사지도 못하잖아. 돈이 부족하더라. 엄마 집 한 돈은 내가 잘 갖고 있으라고 했으니까 다른 곳에 투자해보고 온 아파트는 신축 주상복합이라서 투자 가치도 있더라. 우리 집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것을 사려고 해? 당신이 뭐 착각하는 건데 내 재산으로 당신의 부모 집을 왜 사줘야 하는데 살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돈으로 사. 당신의 돈이 내 돈이지. 나도 권한이 있는 건데. 너도 결혼할 때 해온 건 없잖아. 그것을 지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파트를 사줘. 무슨 그런 개똥 같은 말을 해. 내 재산에 당신의 권한이 없어. 그리고 말은 제대로 해. 내가 왜 해온 게 없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당신은 공짜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이 집은 어찌 되면 장모님의 이름이겠지. 다시 말해서 우리 집이 아닌 것이지. 그래도 난 우리 부모님 아파트 한 채를 해주고 싶어. 이미 계약금까지 보냈다. 그래서 해줘. 그럼 내 명의라고 말할 거야? 내 돈으로 하는 거면 내 명의로 하는 게 맞지? 그게 싫으면 당신이 계약금을 날려버리든지. 당신 명예가 뭐가 좋아?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계약금은 내일 당장 내겠으니 나한테 주세요. 남편과의 다툼 끝에 제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시댁에 새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등기 비용까지 다 해서 8억 이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호갑짓을 하고도 저 시모나 시모에게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를 못했네요. 심지어 시누이는 제게 더한 말을 하더군요. 옳게 새 집에 들어가는데 가구니 가전이니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명이 아닌 옳게 명의 집이잖아.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집 하나를 우리 엄마 명의로 해주는 거 아까워하는 건 해줘야 하는 거 인지상정이지. 너무 서운하다. 정말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 집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줬다며 옳게 그러는 거 아니야? 막말로 결혼할 때 옳게 예단을 잘해온 게 있어? 아니면 직업이 있기로 했어 그나마. 친정 잘 살아서 덕이라도 볼까 했는데 이렇게 치사하게 굴지는 몰랐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비아냥거리셨어요. 돈 많아도 소용없다 자기 식구한테 쓰는 거 저리 아까워하니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니.
다른 집은 우리 아들처럼 인물 좋고 직업 좋은 사위 본다 그러면 집이고 차도 당연히 딸려온다는데 욕먹는 기분 아시나요? 그런 막말 듣고도 저 참았습니다. 해줄 만큼 해줬으니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말고 먹고 떨어지겠지 하는 심정으로요. 시어머니의 심정이 알면서도 멀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돈이 생기면 그것 뜯어먹으려는 사람은 시댁 식구뿐만이. 남자가 돈 있는 척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여자들이죠. 남편은 제답의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자기 자신에게 돈을 들이게 되면 육아와 가족 일은 완전히 후퇴하게 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어렵다고 할 때 남편은 돈으로 해결하라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돈을 놓고 그냥 살다가 살림해보라고 하지 말고 파출부를 고용하면 되는데 나도 힘든 일을 하고 매일 야근하는 것을 몰라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발 툭 건네지 말자고 하죠. 아이를 키우는 일은 돈으로만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승아야, 나 얼굴을 까먹겠어. 왜 매주 주말마다 자꾸 나가는 거야? 주말에도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생활비를 모으려는 게 무슨 소리야? 최소한 아빠의 역할은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 많은 돈이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더니. 정말 그랬어요.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을 바랬고 남편은 주말까지 밖으로 샅샅이 돌아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나 야근이나 회식이나 주말까지 초과 근무를 하면서 나한테 용돈 한 번도 주지 않고 일에만 매달려서 정말 꺼림칙했죠. 어느 날 드디어 쉴 날이 생겨서 남편의 차를 빌리러 나갔었어요. 차 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같은 건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주차권은 여러 장이 나왔는데 상가 주차권이 아닌 오피스텔 방문 주차권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날짜와 시간을 보니 주중에는 퇴근 시간 이후였고 주말에도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고 감각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저처럼 둔한 여자라도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이상해서 모든 주차권을 일단 다 챙겼지만 그때까지는 경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주말에 나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 손에 넣어야 뭔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엉뚱한 곳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시모집을 계약했더라고 하더니 전화를 주셨어요. 그 한 통으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려주셨거든요. 전에 피아 아파트를 계약했던 세댁 맞죠? 바깥 양반처럼 보이시는 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급해서 세댁한테 전화했어요. 3일 뒤에 갑자기 오피스텔을 지금 바로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이게 뭔 소리인가 했는데 네, 그래서요. 오피스텔은 제가 계약한 적이 없거든요. 뭔가 잘못하셨다고 전화하신 게 아니에요. 아, 맞아요. 남편의 이름이 정영진 맞죠? 아파트는 그 부동산에서 산 건 맞지만 오피스텔은 계약한 적이 없지요. 남편이 아파트를 기억하고 며칠 후에 오피스텔을 월세로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2000년에 60일 계약을 했었죠. 그걸 자기 사무실로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 전에 빨리 빼달라고 하길래 내줬어요. 지금은 비어 있어서요. 요즘 거래가 없어서 보자는 사람이 있을 때 얼른 집을 보여주려고 연락한 거고요. 저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 사장님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냐며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모른 척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사무실을 얻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깜빡했네요. 거기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면 주소 좀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받아 적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나오는 사람은 없고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두드려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했더니 챙기지 못한 우편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만 보면 여자분의 것이었어요. 혹시나 해서 관리실에 물어봤더니 3달 전 여자분이 혼자 이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가 추리를 해봤지만 시모 아파트를 사면서 잔금은 제가 직접 치렀지만 등기 작업은 남편에게 맡겼었어요.
계약금도 남편에게 먼저 주었고요. 아마 거기서 몰래 돈을 챙겨서 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왜 오피스텔을 월세로 냈는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발견한 주차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우편함에서 본 여자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보, 혹시 3일 전에 오피스텔에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려다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당신의 차에서 주차권이 많이 나왔는데 근처에서 아는 사람이 여러 번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거든요. 그렇네요. 당신이 그곳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 그곳에 1층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잖아요. 그곳에 들렸다는 건가요?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주인으로부터 받은 오피스텔 계약서의 사본과 오피스텔에서 가져온 주차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편물을 잠시 보관해두고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볼 계기를 엿보고 있었는데 얼마 후 남편이 마침 게임을 하다가 잠들었는지 폰 화면이 잠기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빨리 밖으로 가지러 나가서 빠른 행동으로 뒤져봤어요. 마음이 가고는 했지만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어린 여자를 차지한 듯한 확증이 신나게 놀며 다니는 흔적들을 공공연히 남겨두었거든요. 메시지함에 주고받은 내용은 차마 말하기도 더러워 여기서 말할 수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는 그 오피스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오피스텔에서 살던 여자와는 정리한 것으로 보였고요. 새로운 연관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면 여자가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자를 계속 보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와이프에게 자신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여자와의 허구적인 알콩달콩한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급하게 캡처해서 제품으로 보냈고요. 사진첩도 뒤져 증거 자료를 남겼습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를 일단 저장해두고 문자 내용을 보면서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경제적으로 간섭을 안 하는 걸 알았는데 자기 카드로 신나게 성매매까지 한다니요. 하고 다닌 것 같습니다. 짐작도 못했던 남편 더러운 사생활을 알고 나서는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일단 우리 아이가 불쌍했고 6년 동안 청고산했던 제 인생이 아까웠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나 자신이 한심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그 길로 간 제가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때 엄마 말대로 더 공부해서 시험 합격하고 천천히 생각할 걸 괜히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내 팔자를 꼬았는지 그러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내 고집만 부린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그럼 꼬인 내 팔자 풀기도 내 몫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 인생이 더 시궁창 빠지기 전에 여기서 끝내기로 마음먹고 저는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수임료는 비싸지만 제일 유명한 곳에 의뢰했고 남편에게 사람들도 붙여놨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며 그 여자를 신나게 만나고 다녔어요.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외도 증거가 확실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거니까요. 증거를 모으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을 접수할 날 받아놓고 있는 중에 김장철이 왔었거든요. 신우이가 문자로 다음 주에 김장하니까 대추를 절인 것을 주문해 달라는 문자까지 했습니다. 보냈는데 그들이 먹을 김치를 왜 나에게 사라고 하는지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시댁에 있는 모든 금전적 지원과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계속 안 되니까 어머니가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온 후 어머니가 소리 없이 거실에 앉아 계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승아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시험이 찾아와야 해요. 김장 대추 주문했단 말야. 김장 대추는 그게 뭐예요? 김장을 할 일이 없는데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컵저기, 왜 그러는 거야? 김장을 띠고안 하면 누가 하라는 거야?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어차피. 할 말도 있었고요. 저 김장인이 뭐예요? 이제 그 집에 갈 일 없어요.
승아 아빠랑 이혼할 거거든요. 뭐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제 잘못인가 봐요. 이어나갈게요. 당연히 승아 아빠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죠. 그 사람 여자 만나고 다니고요. 돈도 아주 펑펑 쓰고 다니고요. 어떤 여자한테는 오피스텔까지 주더니 또 모르겠죠. 그 여자한테는 집까지 사줬는지도요. 예, 멀쩡한 남편 잡지 말고 사실만 말해. 우리 형진이가 어디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뭘 잘못한 거겠지? 바람 피울 사람은 안 피우는 사람과 따로 있나요? 시간 많고 돈 많으면 피우는 게 바람이죠. 암튼 저 하위에 오는 거 안 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아참, 어머니, 지금 그 집이 좀 비워주셔야겠어요. 그게 제 이름으로 된 집인 거 아시죠? 정확히 석 달 주면 그 안을 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버티다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내쫓을 수도 있으니까요. 난 떠날 수 없어. 내 아들한테 자초지종 듣기 전까지는 내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어머니 때문에 계획이 지연되었네요. 원래는 소장을 접수하고 남편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어쩔 수 없네요. 내일 즉시 사람을 불러서 승아 아빠의 짐을 비울 거예요. 말씀하실 게 다 끝났다면 가주세요. 김장 얘기하며 며느리를 꾸짖으러 왔지만 아들이 이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시모는 식겁하고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닥칠 일을 이제는 미룰 이유도 없겠죠. 남편이야, 자기 엄마한테 전화로 소식을 들려줄 테니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날 늦던 사람이 그날은 아주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래? 이혼은 무슨 이혼? 다 들었지? 이유야 나보다는 당신이 잘 알잖아. 당신 여자 있더라고. 그것도 되게 여러 명이나. 관리하려면 골치 아프겠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사실은 여자애 한 명이 스폰해달라고 달라붙어서 정리했어. 진짜라니까. 그 오피스텔 얻어줬더니 내 돈 빼둬서 집 얻어주느라 아주 고생했겠더라. 그래, 걔는 정리했다고. 근데 또 있던데 그 여자한테 집도 사줬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여보, 내가 다 정리할게. 이혼은 절대 못해. 못하는 건 내 사정이고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소송으로 할 거니까 위자료나 준비해놔. 당신 어머니 집 빼라고 그랬으니까 예전 집 한 돈으로 빨리 다른 곳 알아봐라. 뭐라고? 여보, 그 집 한 돈 지금 없어. 사정이 그래. 제발 부탁이야. 나 목돈 없는 거 알잖아. 수중에 돈도 없이 무슨 집을 얻겠어. 화를 그만 내고 냉정하게 생각해. 우리 승아는 어쩌고. 승아는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쓰레기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어. 없잖아. 당신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우리 애 잘 이해해주고 키워줄 환경이 되어줄 거니? 할 말 다 했고 속이 시원하네. 그동안 참고 생각해보면 솔직히 당신 주변에도 모자랄 게 없어. 남편은 무릎 꿇고 싹싹 빌며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부르주인처럼 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빈말을 짓거리는 건 어머니 집을 떠나는 거 석 달 시간을 주었어. 내일 당장은 부동산에 전세든 월세든 놓으려고 하니 그 안에서 빼주세요. 난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당신 짐을 대충 챙기고 나가서 그 여자한테 가면 되겠죠. 이혼 통보까지 한마당에 한 집에서 얼굴을 보는 건 불가능해. 여보, 오늘은 일단 당신 말대로 나가보려고 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신중히 생각해 주세요. 많이 생각해왔고 오늘 결론만 말한 것이에요. 마음이 바뀔 일 없어요. 호구처럼 속는 건 바보 같다고 생각했나 봐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어머니는 자기 발로 복잡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남편을 내쫓으면 속이 다 시원해집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먹여 살았을 때 그냥 때려치웠어야 했는데 무섭다고 생각하며 참아왔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망치기만 했다고 생각했어요.
망설이지 말고 소장도 받아주세요. 제가 추천한 상간녀 정보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2년 후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연이라고 그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싸움이니 둘 다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에 내놓았어요. 그래야 시모 가족들 나가라고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내 가족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피도 눈물도 없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는지라 엄마에게는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15년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이혼을 말려달라고 부탁했더라고요. 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엄마는 나에게 연락해서 많이 가슴 아파하셨다고 해요. 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내가 말하는 거구나. 결혼을 막아달라고 했다며 아파트 비워달라고 했다고 해도 정서방이네 시모집 한 돈을 상간녀한테 준 모양이라니까 집 얻을 돈이 없다는 거야? 아이고, 정서방 그 모질이 같은 놈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울고 불고 돈 좀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더라고. 어이가 없었네. 엄마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 그냥 끊어버리라고 그랬어? 끊기는 게 너 알라고 했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는 걸 못 보니까 다시는 거지처럼 돈 구걸하는 전화하지 말라 그랬어. 엄마는 너 이혼하는 거 찬성이야? 너 뭐가 모자라니? 돈이 없어? 인물이 없어? 나이도 이제 30대인데 이혼 끝까지 거 하나 무서울 거 없다. 수민아, 너 마음대로 해? 엄마는 제가 마음 고통을 받아가며 살기보다는 이혼을 택하는 것이 더 마음 편하다고 지지를 제게 해주셨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병원까지 끌고 가주세요. 그 집에서 행패를 부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다가 알게 된 것인데 현재 만나고 있는 상간 여자는 심지어 회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회사로 돈을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애를 즐기러 다니는 거라던데 얼마나 추악한 사실인지만 캐다려 하실 것입니다. 치모와 가족들이 이 모든 것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찾아와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받아내려고 했다가 제게 급히 연락해 주셔서 막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온갖 공작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거든요. 결국은 저도 살던 집을 내놓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3월에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는데 웃긴 게 남편이 제 차와 재산의 권리를 주장했다가 모두 기각당했고요. 결국 남편은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해줬습니다. 양육비는 당연한 의무이니 매월 9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6년의 결혼 생활이란 만큼 진짜 억울하지만 그 돈마저 없다고 악을 쓴다고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남편한테서 듣긴 했지만 시모와 시누이는 집을 나와 급히 빌라에서 살다 결정했습니다. 월세로 옮겼다고 저한테 돈이 부족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승아야, 엄마는 너무하잖아. 당신은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잖아. 이해해줘요. 우리 엄마를 그렇게 쫓아내고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나 돈이 없어요. 위자료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생활을 해야 할 일이죠. 누가 여성인데 돈을 퍼주고 있고 그렇게 펑펑 쓰고 있어요. 결혼해서 제대로 생활비를 몇 번이나 주었는데도 이렇게 돈이 부족하다는 건 당신의 문제야.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강제 집행할 거예요. 당신의 월급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만큼 압박감이 드는 거지만 그간 얼마나 노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30 중반인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요. 수중에 5천도 없을 수가 있나요? 어쨌든 제 이혼 소송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상간녀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주 약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 쉽게 마무리 짓는 것도 가능한데 항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사정을 봐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끝까지 응전하려고 합니다. 돈을 처발라서라도 혼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은 우습게 걸린다고 하니 아마 내년쯤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엄마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저도 공부를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듣고 나한테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혼내주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재사용한 것은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를 주는 이야기였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